맞습니다. 이것 알면 집 못 사. 아니, 안 사. 예, 지금 요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.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. 대출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에 앞서서 좀 자질구레한 이야기, 일본 레이와 쌀 소동 이거 들어보셨죠? 우리나라 쌀값이 비싸기로 유명합니다. 예, 우리 쌀 막 초과 생산되고 이러면은 꼭 수출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국제 쌀 가격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 쌀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쌀 가격은 아마도 한 30년 전의 쌀 가격이나 지금 쌀 가격이나 비슷하지 싶습니다. 야, 그러면 일본은 왜 갑자기 쌀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가?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 일본을 주로 다루는 그 오상, 오상은 보면은 유통업체, 어, 유통업자, 매점 매석 뭐 이런 이야기도 살짝 썰을 풀었던 것 같은데요. 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쌀밥을 많이 사 먹어서 초밥을 많이 사 먹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, 뭐 사재기 이야기도 있고,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증가해서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뉴스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거 아닌가? 물가 오르니까 도시락, 우리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사람 늘어났잖아요, 도시락을. 일본도 그에 따라서 물가가 일본도 많이 오르거든요. 30년 동안 안 올랐던 물가가 뭐 갑자기 올라서 난리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뭐한 10, 물가가 10%는 올랐을래나? 그 정도에도 이 타격을 받죠. 타격을 받는 정도라고 하는데요. 어쨌든 야, 집에서 밥 많이 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.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것보다도 정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한 문제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나라는 어떤 게 진행 중이냐면요.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.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요. 우리나라 쌀 최종 생산량은 한 360만 톤 됩니다. 360만 톤. 그리고 쌀 초과 생산량은 5만 6천 톤이랍니다. 5만 6천 톤. 대략 6만 톤이라고 잡아볼게요. 별로 많이 생산되진 않죠. 쌀 가격은 뭐 30년 전 가격, 한 가마 18만 원, 20년 전, 뭐 20년 전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아, 뭐 공공비축미하고 이런 거 있겠지만, 무엇을 추진 중이냐 하면은 농가 재배 면적 10% 의무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. 정확하게 쌀 초과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요 내용에 따르자면 이렇게 해석해 보면 쌀 재배 면적 10% 감소. 그래서 어떤 농민들은 이런 볼멘 소리도 합니다. 아니 여기 답에다가 농사 짓고 있는데 그러면 요 10%만 떼가지고 여기에 따른 뭐 밭작물을 농사 지으란 말이냐?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? 이 포크레인 한 대 불러갖고 이 작업하려면 이게 또 돈 들잖아요.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재배 면적 10% 감축해라. 이거 감축하지 않으면은 어 그 직불금을 줄이겠다. 이 차라리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거 10% 재배 면적 감축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놀리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. 놀리는 방식을 택하려고 해요. 야,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, 이거? 답이 없습니다. 그 쌀 10% 재배 면적 감축해서 이거 한 36만 톤, 36만 톤 재배가 줄어들어요.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초과 생산량이 6만 톤이라고 했거든요. 36만 톤 감소되어 보십시오. 그 다음부터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면 결국 이 밭농사를 짓지 않고, 논농사를 짓지 않고,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놀릴 바에야. 다른 거 뭐 콩농사를 짓는다든지, 콩도 수매준다고 하니까, 콩농사를 짓는다든지, 이런 방식을 택해버린다면 재배 면적 한번 감축되어 버리면요. 밭농사, 논농사 이거 지멋대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도, 와, 나중에 우리도 비싼 쌀값, 비싼 쌀 먹어야 되나? 우리도,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. 물가가 오르니까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갈 수 있겠다. 네, 가을님 반갑습니다. 퍼비님 반갑습니다. 자,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. 대출 총량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순서가 살짝 바뀌었나?
뭔가 순서가 제가 페이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씩 뒤죽박죽 될 때도 있습니다. 어, 오늘자 뉴스, 네, 오늘자 뉴스를 먼저 한번 언급하고 나서 네,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내수가 안 돌고 침체되고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그 다른 나라들,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이 먼저 경험해 나갔던 방향.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80%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내수가 감소되고 침체가 시작된다고 했어요. 하지만 우리는 이게 100%에 이르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. 언제? 코로나 때 98.7%까지 치솟아 올라갔습니다. 그럼 당연히 내수는 그 다음 수순은 내수 감소, 소비 감소, 빚 갚는다고 바쁘니까. 자, 이 상태에서 정부는 마사지를 합니다. 비교 대상인 GDP 자체를 키우는 국민계정통합기준연도 개편.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. 이것을 통해서 이 마사지를 해서 이 맛이 조지 오웰의 일곱 동물농장, 동물농장이어 보면은 이게 하여튼 통계를 마사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. 이 동물농장 마냥 우리를 개돼지로 아는지 이걸 아무튼 어쨌든 마사지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90%. 여기에서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문제는 GDP가 더 이상 크게 성장하지 않는 시점으로 와버렸다는 거죠. 물론 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압도적인 가계부채 비율 1위죠. 이거 하면 160% 정도 될 거예요. 160%. 어마무시합니다. 자, 그러면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%씩 오를 때마다 4, 5년의 시차를 주고 GDP 성장률은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럼 가계부채가 언제 많이 늘어났느냐?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최근 2, 3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. 그 이전에는 훨씬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. 물론 그 수치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뉴스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경상성장률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GDP 성장률이 아니고 이게 물가 더하기 GDP 성장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 같았습니다. 아무튼 요 늘어나는 범위의 3.8% 범위 안쪽에서 대출을 총량 관리한다고 했습니다. 그게 어느 만큼 규모가 되냐 하면요. 다시 1월 3일자 올해 처음 나왔을 때 가계대출 총량제가 끝났다. 이제 대출이 풀렸다. 마구마구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.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뉴스로 격두를 열었네요. 자, 작년에 이 은행들 가계대출 목표치를 뛰어넘는 대출을 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. 올해 대출 3.8% 안에서 관리를 한다. 명목 성장률 4% 수준으로 GDP 증가를 예상한다. 그 말인즉슨 경제 성장률은 1.5% 정도 잡고 물가는 2.3% 정도 잡고 3.8%.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를 요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. 자, 그러면 물가 상승이 더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. 물가가 올해 한 1%밖에 안 올라요. 그러면 전체 대출해 줄 수 있는 총량은 줄어들게 되겠죠. 이 부분 좀 중요한 포인트. 혹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면 이 또한 대출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. 앞으로 계속 이런 구조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겁니다. 그것이 뭐 계속이요, 계속. 자, 아시아 경제 이거 3월 13일자 뉴스인데요.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3.8% 경상 성장률 3.8% 가정하에 올해 대출을 얼마나 내줄 수 있나 계산을 해보니까 62.7조 월 5조 정도 대출을 해준답니다. 정책자금 대출은 40조가 풀린다고 했어요. 55조를 풀어놓고 상환되는 금액이 15조. 24년도가 좀 아주 특이해서 돈 많이 갚았습니다. 보통 요 정도 흐름이었거든요. 여기 40조 정도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은행도 한 20조 정도 늘어납니다. 60조, 이렇게 60조 정도 맞춰집니다.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대출이 풀렸었습니다. 그 이전에 어느 시점보다도 대출의 양이 적을 것 같다.
작년 24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요. 내년에 가계대출 85조까지 한다고 했었습니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대출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정책 자금은 이건 고정. 그 대신 정책 자금 많이 나가게 되면 은행 너희 대출 줄여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은행이 볼멘 소리를 한다.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었고요. 경제 성장률은 아무튼 이제 뭐 2% 이상은 가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계대출이 언제 많이 늘었느냐? 1,500조, 1,600조, 1,700조, 1,800조, 1,800조, 1,800조. 요때는 많이 안 늘었어요. 요때 가계대출 늘었는 것이 3, 4년 지나고 나면 그 GDP 성장 0.25% 정도 깎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. 그 뉴스도 가지고 왔었고요. 2024년 말 기준으로 24년도에 가계부채가 한 50조 정도 늘었으니까 가계부채는 1,900조일 겁니다. 1,900조. 요거를 3.8% 이내로 관리해서 72조? 근데 우리가 봤던 이 뉴스에는 62조라고 했거든요. 62조. 가계부채를 이걸 얼마로 보는지 혹은 요 퍼센트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2조. 올해 풀리는 정책자금 그리고 은행에서 풀리는 돈은 62조. 이 풀린다는 개념이 이게 공급인지 순증인지 그 또한 헷갈리게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유가는 요때 막 70불, 80불 하던 24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80불 정도 했던 유가가 지금 67불 정도. 유가가 한 15%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유가가 15% 떨어져 있다. 물가 상승 요인은 그만큼 줄어들죠. 또 환율을 또 보면은 환율은 한 5% 정도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딱히 환율이나 유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물가 상승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.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정권 혼란기를 틈타서 마구마구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맞죠? 물가가 덜 오른다. 그러면 경상성장률이 그만큼 물가가 덜 오른다. 낮아지겠다. 물가가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이다. 물가 상승률이 0%다. 그러면 대출을요. 늘릴 수가 없어요. 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.5%가 되면서 올해 대출 목표액은 이 62조가 아니라 30조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나라가 GDP가 점점 성장하게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면 대출 여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. 공급 절벽이라고 해서 또 집값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공급을 떠나서 사실상 대출량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. 22년도 이 가계 나라 전체의 주담대나 기타 대출 이 전체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대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. 그러니까 집값도 힘을 못 썼죠. 23년도에 특례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. 40조 정도 돈이 풀렸는데요. 보통 정책 자금이 55조가 풀린다. 이러면은 한 15조는 갚고 실질적으로 40조가 풀리는 효과거든요. 근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거는 상한이 없었잖아요. 그냥 대출 받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순증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큽니다. 요 과거의 자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본의 사례. 총량 규제, 일본이 총량 규제 했었습니다. 전체 대출 증가율,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총 대출 증가율 이하로 묶어라. 이거 비슷한 것이 우리 GDP 성장률. 아까 요거가 조금 다르게 이제 뭐 경상 성장률 이런 말을 쓰는데요. 하여튼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부채를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고 있다. 디딤돌 대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했습니다. 이 특례 보금자리론, 특례 보금자리론 생각보다 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를 내줄 때만 해도 23년도에 내줄 때만 해도 엄청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. 이거 또 오락가락합니다. 하지만 대출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. 4% 중반. 근데 24년도에 어땠나요? 24년도 여름에 기준 막 3.5%, 3.7% 이런 금리.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1%나 낮은 금리가 막 등장하니까 아마 대안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
아무튼 25년도에는 보금자리론 상한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정책자금 55조 뿌려 놓으면은 15조 정도 상환하고 그래도 한 40조 정도 하고 은행 대출 순증 20조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튼 이게 순증이니 공급이니 이런 말들이 정말 이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. 공급이니 순증이니 정말 제각각 사용됩니다. 이걸 부풀리고 싶으면 공급이라는 말을 쓰고 축소시키고 싶으면 순증이라는 말을 쓰고 정책 대출 55조 받아가고 15조 상환하고 은행도 아마 뭐 한 30조 40조 빌려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여기도 상환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은행이 작년에 한 20조 정도 돈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제각각으로 사용됩니다.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공급 규모를 봤을 때 이 44조라는 것은 정말 크다.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요거 줄어든다는 부분. 요거 알면은 그리고 앞으로 요것이 점점 늘어나기 힘들다. 과거처럼 분위기 좋으면은 막 신용이고 나발이고 대출을 막 내가지고 막 100조 이상씩 그렇게 대출 내가지고 집을 막 살 수 있었던 그런 호시절은 다시는 없을 것 같다. 그것이 비록 금리가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 대출 총량의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투자는 끝났다. 뭐 아주 국지적으로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,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.8%에서 3.8%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물가 상승률을 한 2.4% 정도 잡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을 한 1.4% 잡고 요거 맥시멈.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. 물가가 1.4% 올랐다. 나라 경제 성장률이 1.4%였다. 그럼 대출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. 62조 정도 대출이 아니고 뭐 한 48조 정도 대출 총액이 확 줄어듭니다. 이 중에서 정책 자금으로 40조를 뿌려댑니다.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도 적더라.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대출 총량 규제도 시작이 되었고요. 정신없이 달렸네. 여기까지 마칠게요. 이거 내용 알차다. 댓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